네, 11월 22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역시 바이낸스 리스크의 충격을 흡수하면서 이 3.4%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만 지금은 다시 36,000달러 위로 돌파 성공을 해줬고 36,500달러 부근에서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 같았으면 예를 들어서 거래소 리스크, 특히 이제 1년 전 FTX를 떠올리면 거의 뭐 시장이 한번 흔들려야지 될 것 같은 그런 학습 효과를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이 한 3, 4%대에서 한번 하락을 해주고 여기서 곧장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이런 흐름이 힘이 보여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어떤 이 단단한 흐름을 뒷받침해주는 어떤 분위기들이 선명하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비트코인 순 포지션 변화 상황을 봐도 1월이나 7월보다 변동성이 적었다. 그래서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이번 사건 일단락된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지금 충격파가 전해진 건 맞고 한 24시간 동안 바이낸스에서 출금된 자금 규모가 한 10억 달러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적은 액수는 아닌데 예상보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뱅크런 수준으로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CEO가 전격적으로 곧바로 교체가 됐고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벌금 합의가 된 거니까 어쨌든 이 사법 리스크라는 게 이 정도 선에서 정리가 된다라고 지금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순 포지션 변화에 있어서도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일반적으로 거래소 리스크, 특히 세계 최대 규모의 거래소에 어떤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벌어질 수 있을 법한 그런 상황보다는 조금 임팩트가 그렇게 크진 않았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폴 그레왈 코인베이스의 CLO죠. 법률 책임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성장하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 사실 코인베이스는 이번 어떤 바이낸스 리스크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조금 웃기긴 한데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고 크라켄을 비롯한 다른 거래소에 대해서 어떤 규제가 나올지가 좀 불분명하다라는 거.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변수라면 변수죠. 지금 크라켄에 대해서도 SEC와 크라켄의 지금 법정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 크라켄에 대해서 기소를 했는데 크라켄 역시 간단치 않게 서비스 운영 중단 없다, 맞짱 뜨겠다, 지금 이렇게까지 입장을 밝힌 상황이어서 뭔가 거래소에 대한 리스크가 한 방 더 펼쳐질 가능성이 있긴 한데 요거는 좀 지켜봐야겠죠. 하지만 바이낸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거래소가 규제를 좀 준수를 하고 시장 제도권 안에서 명확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됐고 그게 암호화폐 산업을 더 성장시키기 위한 기본 전제, 다시 말해서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고 명확하게 규제를 따라야 한다. 이런 시그널을 이번에 바이낸스 리스크를 통해서 미국의 재무부, 미국의 법무부, 이렇게 미국 정부 규제 당국들이 그냥 짝을 맞춰서 한 방에 바이낸스를 때린 걸로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바라보자면 바이낸스의 지지자 입장에서는 좀 이게 굉장히 당황스럽고 열받을 수 있겠지만 암호화폐 투자자로서 좀 더 큰 틀에서 바라보면 오히려 긍정적인 시그널들도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이게 지금 현물 기준 랭킹인데 2위가 코인베이스, 3위가 크라켄, 그 뒤에 이제 바이벳, OKX, 쿠코인 이렇게 따르고 있는데 FTX가 이제 깨지고 나서 바이낸스의 시장 점유율이 한 60% 정도. 그리고 나서 지금 올해 들어서 규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한 40%대 요 정도까지 후퇴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때려 맞고 나서는 아무래도 미국 외 지역 이용자들에 대한 바이낸스의 사용, 그러니까 리스크를 겪고 있고 여전히 창업자 리스크가 3년 유예를 갖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코인베이스 쪽으로 자금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게 그냥 우연일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우연이 아닐 거라는 거죠. 너무 약간 조직적으로 바이낸스와 FTX 이런 상징성 있는 거래소들이 지금 순차적으로 이렇게 때려맞고 있는 거죠. 어디로부터? 미국 규제 당국으로부터 때려맞고 있고 혁신 기술에 관련해서 크립토,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게 월가의 대형 세력급 금융기관들, 대표적으로 블랙록, 피델리티,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월가의 대장들이 지금 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신흥 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이 지금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를 다 때려잡아서 그 시장을 먹으려는 시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EDXM 마켓 거래소가 출범을 했을 때 뭐 블랙록, 시타델, 찰스 슈왑 이런 약간 거대 기관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돈 뿜빠이 해가지고 어벤져스급이 모여가지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 이거는 정말 암호화폐 거래소의 어떤 주도권을, 이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와서 돈을 해 발라먹으려는 월가 거물급들의 계획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지금 이게 딱 앞뒤깎이가 딱딱 맞는 거죠. 예, FTX 날라갔고, 그리고 나서 바이낸스까지 정말 날리긴 쉽지 않을 텐데 건드리긴 저렇게 건드리는구나,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CFTC, SEC, 법무부까지 나서가지고 막 조지니까. 그런데 결국엔 이렇게 조금 상황이, 판때기가 미국 중심으로 체스판이 재편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이번에 바이낸스 리스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장의 컨트롤러가 누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블랙록이나 JP모건 같은 월가의 대형 금융기관들이 바라보기에는 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컨트롤러가 바이낸스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까지, 특히 이제 이들 거대 기관들이 직접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하고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를 해서 비트코인 가지고 돈을 벌어보고 싶겠다라는 야욕을 공개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이런 상황, JP모건 같은 곳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기성자산의 토큰화를 통해서 금융혁신을 이루겠다라고 전면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이런 상황, 결국에는 블록체인, 크립토커런시 이런 분야가, 이 분야를 지금까지 성장시킨 대형 스타트업들, 뭐 바이낸스, FTX 이런 곳들이었잖아요. 물론 FTX는 사기가 짙었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스타트업들이, 신흥 기관들이 이 시장을 먹게끔 월가의 귀신들이 놔두질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체스판을 바꾸는 싸움이 된 거고, 승자는 블랙록이랑 JP모건이죠. 이런 거대 금융기관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다? 이들이 바라고 있는 거죠. 이들이 바라고 있는 거. 이들이 바라고 있는 게 뭐다? 비트코인 현물 ETF. 그래서 지금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나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을 하면서도 커스터디 파트너로 코인베이스를 지명을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2022년 8월인가 9월쯤인데 그때 블랙록이 기관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라고 했을 때 암호화폐 거래 파트너로 또 지정을 했던 게 코인베이스였죠. 그래서 이 큰 판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체스판의 움직임에 있어서 어부지리로 오케이 땡큐 하면서 바이낸스 자리에 지금 올라설 수 있는 대체제가 어딘가라는 걸 놓고 봤을 때는 코인베이스밖에 없다. 특히 코인베이스는 상장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SEC의 직접적인 규제권 안에 들어가 있고, 코인베이스가 사고 치면 SEC가 즉각적으로 때려잡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바로바로 행사할 수 있고, 그런데 블랙록이 파트너로 지명을 했고, 가장 중요한 커스터디 이슈와 관련해서도 코인베이스가 지금 있다라는 거. 이건 뭐냐면 비트코인의 어떤 유동성과 거래량이 코인베이스로 집중되게끔 이 사람들이 판을 깔고 있구나 라는 어떤 해석의 여지를 우리한테 안겨주는 거죠. 그들의 진짜 속내는 알 수는 없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이렇게 막 동시자발적으로 뭔가 체스판이 이동을 하든 이런 모습으로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지금 굉장히 흥미진진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남아있는 한 방이 뭐냐면 SEC가 이번에 정부 합의안에서 SEC의 이름이 빠졌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SEC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의 어떤 사기 혐의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괴롭혀 왔었는데, 고객 자금 유용 혐의, 이게 지금 하나가 남아 있거든요. 이번에 이게 지금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추가로 SEC가 법적 조치를 하면서 바이낸스를 한 번 더 흔들 가능성, 뭘 위해서?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해서 블랙록을 비롯한 피델리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등, 위스덤 트리, 이렇게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준비하고 있는 이런 곳, SEC는 곧 승인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것의 커스터디를 담당하게 되는 코인베이스, 딱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미국 중심으로 해처모여가 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흥미진진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도 이제 가면을 좀 벗을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뭐 리플 조지고 암호화폐 업계들을 상대로 장난을 친 게 어떤 방식으로 이게 또 갈래가 나갈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산업을 바라보고 있는 미국 정부의 어떤 입장과 방향성을 우리가 선명하게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 이렇게도 이번 바이낸스 사태를 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목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게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지금 막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신청을 한 기관들과 잇따라서 계속 미팅을 진행하고 있고 하루 전에는 그레이스케일과도 미팅을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미팅이 잦으면 잦을수록 긍정적이라는 거죠. 이 상황이 진전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제임스 세이파트 이 블룸버그 ETF 전문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여전히 1월 10일 이전에 승인될 확률 90% 이상이라고 우리는 예측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월 10일 데드라인이 아크 인베스트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제 1월 10일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2달도 안 남았어요. 한 달 반 남았는데 과연 이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지 아주 상당히 많이 관심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크립토 콘테 주기영 이 양반도 상황을 잘 정리를 했더라고요. 이 코인베이스의 미국 외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확대가 될 거고 코인베이스는 당연히 거래 볼륨에 있어서 트레이딩 볼륨에 있어서 선두를 차지하게 될 거고 SEC는 거래량 대부분이 미국에서 이제 발생한다라는 것을 고려해서 감시 공유 계약 없이 현물 ETF를 승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을 미국으로 집중시키려는 것 이게 진짜 사실 욕 나오는 상황일 수 있는 거죠. 미국 규제권 밖에 있는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야, 이게 장난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사실상 미국 중심으로 해쳐 모이게 만들고 그러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 이슈도 있고 규제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규제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특히 여기 이제 코인베이스 통제권이 바이낸스와 대비했을 때 코인베이스에 대한 통제권은 상대적으로 더 높다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이제 이런 방식으로 코인베이스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1등 자리에 오르게 된다라면 그때부터는 어떤 사뭇 다른 미국 정부의 규제 방향성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선이 지금 예정이 돼 있고 크립토 친화적인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서 등장을 해주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등장을 하더라도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규제의 방향성보다는 훨씬 더 진화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면 전반적으로는 조금 더 우리가 기대해 볼 포인트들이 더 자리하고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단기적인 흐름과 관련해서 이건 케빈 스펜슨이 남긴 건데 지금 일간 다이버전스에서 하단 지지라인으로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세가 약화됐기 때문에 첫 번째 시나리오 33,500달러까지 빠지고 리테스트하고 반등하는 상황, 두 번째는 31,800달러까지 한번 바닥 확인 더 하고 나아가는 상황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38,000달러 전후에서 한번 저항이 강하게 올 수 있다라는 얘기, 비슷한 취지의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 닥터 프라핏 같은 경우에는 36,200달러 부근에 20일 지금 이동평균이 만약에 깨진다라면 깨질까 말까 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36,500달러까지 그래도 잘 반등을 해줬는데 만약에 깨진다라면 33,000달러까지 급락할 가능성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살짝은 그래도 밀어 올리는 뒷받치는 힘이 조금 더 있다라는 거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의미 있게 관찰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젤레 3데이 차트인데 메가폰 패턴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파장을 보이다가 더 크게 요만큼 이제 반등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져보면 48,000달러를 목표로 지금 메가폰 패턴이 형성이 되고 있다. 몇 달 안에 도달할 거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저항이 확인될 것이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낙관하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단기적인 흐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4만 달러, 5만 달러, 캡틴 5 같은 경우에도 12월 말까지 2만 5천 달러 급락 가능성이 있지만 1월부터 5만 달러를 향한 랠리를 시작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단계는 막연하게 낙관하는 단계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할 수 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폭락을 위한 폭락이 아니고 반등을 위한 폭락이라는 거, 다지기의 성격이라는 거, 이런 거를 참고하시면서 단기 대응, 특히 이제 요즘에 모아가는 식의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특히나 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